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고층 빌딩을 기어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안전밧줄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없고 스파이더맨처럼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바람은 옆에서 밀고 손가락 끝은 미끄러워요. 게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상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해보시겠어요? 저요? 싫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요. 하지만 해리 가디너는 1900년대 초에 여러 번 시도하고 성공했습니다. 1916년 그는 3만 명 이상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마하 월드 헤럴드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영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고 의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복장은 좀 더 캐주얼해졌습니다. 정장이 더 보편화됐죠. 스타일은 실크 모자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펠트 더비와 중절모는 1910년에 남성들의 필수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해리 가디너를 찾아보세요. 건물에 포토샵된 것처럼 보여요. 대부분의 경우 그는 고층 빌딩에 올라갈 때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사 건물 등반가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그는 인간팔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유럽과 북미에서 700개가 넘는 건물을 등반했으니 이 별명은 매우 적절하네요. 뉴욕에 있는 45m 높이의 그랜트 무덤을 오르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유난히 강한 손을 가졌습니다. 그는 때때로 짧은 길이의 로프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뛰어난 연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활짝 웃는 얼굴과 동그란 안경은 카메라와 신문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완벽하게 어울렸죠. 그는 단순히 재미로 건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명성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맨손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오르면서 기업 홍보의 기회를 포착했어요. 기업들은 기꺼이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은행, 영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생명보험회사에 광고를 했는데 물론 그중 그에게 보험을 제공한 보험회사는 없었어요. 그의 경력의 정점은 1916년 디트로이트에서였습니다. 14층 마제스틱 빌딩에서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 15만 명의 관중이 모였어요. 가디너는 기업을 위한 인간 TV와도 같았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죠.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등반 도중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1915년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 있는 주 의사당에 오르려고 하다가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건물이 파손됐죠. 사고가 그를 멈추게 했을까요? 아니요. 도시 구조물 등반은 20세기의 이상한 유행 현상이 되었습니다. 가디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그처럼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방자들은 등반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니었죠. 그래서 각 주와 도시에서는 도시 건물 등반을 공식적으로 규제했습니다. 가디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파리로 떠난 것으로 추측돼요. 한 남성이 에펠탑 밑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디너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건물에 오르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가디너처럼 도시 구조물을 오르는 것을 빌더링이라고 합니다. 빌더링이 단어인가요? 네, 불더링과 빌딩의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빌더러라고 합니다. 고층 건물 등반가라고 할게요. 대부분은 프리솔로 등반가입니다. 즉 로프나 다른 유형의 보호장치 없이 등반하죠. 추락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높은 건물을 오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층 건물 등반이 파쿠르의 일부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빌더링은 파쿠르 및 프리러닝과 공통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빌더링은 다른 역사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쿠르는 달리기, 뛰뛰기, 점프, 클라이밍 등을 통해 장애물을 통과하여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운동 훈련 또는 스포츠입니다. 또한 파쿠르는 보조장치를 착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요.
고층 건물 등반은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파쿠르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파쿠르는 198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후 인터넷의 도움으로 더욱 인기를 얻었어요. 고개적인 동작이 있죠.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리카와 중국 등 전 세계 여러 커뮤니티에서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다시 건물 등반으로 돌아갈게요. 빌더링은 1900년대 초부터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등반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올라 신기록을 세웠어요. 조지 월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는 1977년 뉴욕에 있는 2개의 110층 타워 중 하나에 올랐지만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뉴욕 시장은 결국 층당 1센트 정도의 벌금만 부과했어요. 제프리 윈스롭 영은 또 다른 등반가였습니다. 1895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지붕에 올라갔어요. 캠퍼스를 걷다가 도서관 건물 옥상에 있는 친구 제프리를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인물은 댄 굿윈입니다. 1981년 그는 석션컵을 착용하고 110층짜리 고층 건물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있었죠. 스스로를 스파이더 댄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1986년 토론토의 CN타워를 석션컵 없이 등반했어요. 오로지 손발로만요. CN타워는 197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146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였습니다. 지금은 부르즈 칼리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감히 이 빌딩에 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알렉 로버트는 프리솔로 기법을 이용하여 고층 빌딩을 등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1년 로버트는 두바이에 있는 830m 높이의 부르즈 칼리파 타워를 등반했어요. 등반하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전 절차로 하네스를 사용했어요. 그는 여러 나라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오르다 여러 번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등반에도 성공했고 후원도 받았어요. 그는 암벽 등반가이기 때문에 체력 훈련이 되어 있고 등반 기술을 잘 알고 있어요. 덕분에 바위 대신 창문 난간과 창틀을 이용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르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만 몇 번의 시도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에는 런던의 24m 높이의 고층 빌딩을 오르는 중이었지만 비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야 했죠. 또 한 명의 주목할 만한 인물은 현재 건축가이자 사진작가인 루신다 그레인지입니다. 그는 상징적인 건물을 오르는 것으로 유명해요. 이 스릴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하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건물 꼭대기에서 멋진 사진을 찍어요. 그녀는 뉴포트 트랜스포터 브릿지, 기자의 대피라미드, 맨해튼의 크라이슬러 빌딩 등에 올랐어요. 고개사 사진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을 피하며 부상과 법적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요. 사진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 외에도 런던 지하철 터널 같은 지하 사진을 찍기도 해요. 다음은 안젤라 니콜라우입니다. 그녀는 도시 지역과 거리를 촬영하고 지하 사진도 찍어요. 하지만 이 목록에 오른 이유는 건물 등반 스냅 사진 때문이에요. 높이가 두렵다면 인스타에서 그녀를 팔로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녀의 사진은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층 건물의 옥상이나 가장자리에 보디슈트나 하이힐을 신고 누워있거나 체조 묘기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NFT 작품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한계를 믿지 않는다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도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들께 축하드릴게요. 고층 빌딩을 오르고 싶으세요?